윤석열 후보가 잘 안 보여요. 김종인 위원장 뒤에 너무 숨어 계신 거예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 찬성 입장을 냈지만 당 지도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며 엇박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엇박자가 전혀 아니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윤석열 후보만큼이나 주목을 많이 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죠.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대선 현안과 전략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굴이 좀 헬쓱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예. 지방 다니느라 고생한 거 아니에요? 아유, 그래도 뭐 다니면서 여러 고민할 기회 그리고 선거에 대한 구상할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알차게 보냈습니다. 그래도 극적으로 뭐 이렇게 울산 합의 뭐 이렇게 이뤄내고 그다음에 지지율도 많이 올라갔던데 요게 뭐 애초에 지방으로 내려갔던 게 이준석 대표의 뭐 큰 그림이었다 뭐 이런 뭐 해석도 있어요. 어떻게 좀 보세요? 뭐 다 나중에 사후적으로 끼워 맞추면요, 다 뭔가 멋있는 계략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무슨 기획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선대위가 출범하기 전에 아무래도 당내에서 좀 불안 요소들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만약에 2주 전으로 돌아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선거를 치렀다고 한다면은 소위 말하는 핵심 관계자 인터뷰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선거 중간에 굉장히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울산 합의 이후에 전혀 후보와 저와의 사이를 이간하고 또 김종인 위원장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어떤 핵심 관계자 인터뷰가 싹 줄어들었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당의 어쨌든 이 선대위가 순탄하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방증이면서 또 하나의 계기입니다. 큰 그림이라기보다는 위험을 막았다 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선대위 이제 본격적인 출범 일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요즘 엄청 바쁘죠? 아무래도 이제 지방 일정이 시작되면서요. 후보의 지방 일정 전체에 제가 동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젊은 세대가 함께하는 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제가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이구 이게 교통수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예. 근데 일각에서는 후보가 당대표한테 묻힌다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저는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이고요. 우리 후보는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지 이제 5개월 정도 이렇게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후보가 당과의 입장 조율이 완벽하게 안 된 사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대표가 옆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 같은 분은 이재명 후보도 이제 지방 행정을 하다가 중앙 정치에 이제 의원들과 소통한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초기에 이제 뭐 보면은 주 4일제 노동부터 그리고 뭐 음식점 총량제라든지 전혀 당과 협의가 되지도 않고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들을 이제 하다가 혼란을 겪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후보같이 사안별로 당의 협조를 구하면서 이렇게 행보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지적이 왜 나왔냐면 또 지난주에 청년 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질문을 받았는데 그 여러 질문들을 받았을 때 마이크를 매번 이제 이 대표한테 넘기는 장면이 이제 화제가 됐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한 2번 정도 저한테 먼저 마이크가 왔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후보가 다 먼저 답을 하고 제가 보충하는 답변하는 모양새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후보가 항상 주도권을 가지고 그런 그 청년들과 또 시민들과의 대화에 나서고 있다. 이건 뭐 변함없는 팩트고요. 다만 사안별로 이제 당의 정책이 좀 우선시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기존까지 당에서 해왔던 부분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후보가 저에게 이제 마이크를 넘겨서 기회를 주는 형태였고, 전체적으로 우리 후보는 모든 질문에 답했기 때문에 이건 참 왜곡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은 편집이 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짜깁기 해서 편집으로 짤이 돌아다녔다 이 얘기군요. 우리 후보가 뭐 달변이라 가지고요. 웬만한 문제 답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 당의 입장과 충돌하면 안 되는 지점들이 있어가지고는 우리 후보가 안전하게 답변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적확한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김종인 위원장이랑 윤석열 후보 간에 엇박자가 난다 이런 보도가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윤 후보가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해서 추경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추경은 현직 대통령 소관이니까 후보가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엇박자라고 이해하는 게 맞아요? 아무래도 우리 후보가 먼저 50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김종인 위원장이 그거 갖고 안 될 수 있다. 100조 정도 해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제 의견을 좀 고안해가는 그런 모양새고요.
그리고 추경 같은 경우는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 옳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후보도 곧 3개월 뒤부터는 뭐 대통령 당선자로서 실질적인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리 언급하는 것이 꼭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고 다만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김종인 위원장과 이견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본 예산 처리한 지 지금 2주밖에 안 됐는데 이 상황에서 추경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이게 사실은 여야가 어떻게 보면 서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식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추경이라는 것이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하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진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었고 그 관점에서 아무리 후보가 이런 선언적인 발언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선언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도 또 당과의 또 세밀한 논의 절차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뭐 추경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건 이제 뭐 약간 말실수 원내 경험이 없는 후보가 좀 말실수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도 될까요? 말실수로 볼 수도 있지만요. 뭐 의지 표명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우선 후보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언론인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 질문 내용이 전달 안 된 상황 속에서 이 추경에 대한 그 손실보상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과정 중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지금 손실보상 어느 정도 규모로 뭐 어떻게 좀 하겠다 이렇게 좀 조율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후보가 말한 50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거 가지고 부족할 수 있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50조와 100조 사이에서 이제 저희가 적절한 선을 찾기 위해 가지고 당내 논의를 교차하겠죠. 당대표 본인이랑 그리고 이수정 교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과의 뭐 관계가 또 조명이 계속 되고 있었어요. 뭐 젠더 이슈에서 갈등이 좀 예상됐는데 지난주에 이제 악수하는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뭐 어떻게 좀 기억하실까요? 결국에는 제가 이제 당 대표로서 지난 6개월 동안 당에서 이끌어온 정책의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선 때나 어떤 큰 선거 때 보면 영입된 인사들이 새로운 어떤 관점을 더하기 위해서 당에 참여하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래 뭐 신선한 관점이 들어온 건 좋지만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2030 공약을 하면서 했었던 여러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또 젠더 정책을 다루면서 있었던 그런 어떤 방향성을 벗어나게 되면은 정당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수정 교수도 범죄 심리학자로서 가졌던 관점이랑 또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조정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초기에는 이제 뭐 이수정 교수가 굉장히 뭐 인터뷰도 빈번하게 하면서 학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당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좀 의견들을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잘 정리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선대위가 이렇게 출범을 했고 제일 먼저 삐걱댔던 게 인재 영입 문제였습니다. 이제 뭐 처음에 김성태 전 의원, 함익병 원장 이어갖고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됐던 비니좌 노재승 씨까지 벌써 세 번째로 선대위직에서 낙마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인사검증을 좀 부실하게 했다 이런 지적이 좀 있었어요.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의 확장성 또는 뭐 새로운 인물들을 좀 모시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새로운 시도들을 했고 그러다 보면 정치권에 오래 계신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 순탄하게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애초에 이제 작은 선대위를 추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선대위를 해야지 이런 문제점이 좀 덜 노정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하여튼 뭐 메모드 또는 털 깎은 메모드 그래서 코끼리 선대위 이렇게 꾸려가면서 우리가 얻는 장점이 있다면은 검증 과정에서 실수나 이런 것들은 그에 따른 반대급부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선대위가 커져서 갖게 된 좀 부작용 중에 하나다.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공천 때도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수십 명, 수백 명의 삶을 평가하고 그 검증해서 사람을 영입하고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냥 어떤 실무자, 당직자 수준이 아니라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하면 그 갖고 있는 그 무게가 있을 텐데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검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를테면 그때 나왔던 이슈들이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조금만 더 이제 모니터했다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 제가 페이스북을 진짜 많이 하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1년에 거의 한 제가 보니까 글을 1,000개, 2,000개 쓰던데 네.
거기다 제 글마다 댓글이 한 100개 이상씩 달립니다. 많이 기본적으로. 달리죠. 예. 그럼 기본적으로 10만 개 이상의 어떤 그 글을 보면서 인재를 영입하고 저 같은 사람을 하려면 해야 된다는 건데 불가능한 영역도 있다. 이렇게 보고 저는 뭐 사실 이게 정당에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SNS 발언들을 하나씩 다 찾아보는 것이 과연 옳냐에 대해 가지고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오히려 너무 검증이라는 영역 하에서 너무 엄격하지 않았냐? 너무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이런 발언이 드러난 이상 본인이 해명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그 해명이 불충분했을 때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 그 과정도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도 지금 선대위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뭐 이재명 저격수를 이제 예고를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한 지 석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바로 논평을 내갖고 표리부동이다, 뭐 또 하나의 관종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본인이 아니라 본인의 부친께서 이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어가지고 사퇴를 한 것이거든요. 네. 사실 아무도 그런 조치를 강제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본인이 먼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윤희숙 의원이 등판하시면은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가지고 가는 노선과 윤희숙 의원이 가져가는 노선이 조금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정을 잘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평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상임 선대위원장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 현안도 좀 같이 짚어볼게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말에 대구 경북 갔을 때 전직 대통령들 평가하면서 전두환 씨도 공과가 있다. 경제 쪽은 이 성과가 맞다. 이렇게 밝혔는데 국민의힘에서 바로 논평을 냈어요. 이재명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진보 진영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었던 분 정도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결국에는 본인이 표의 확장성을 더 가져오지 못하면은 이번 선거에서 어렵다는 판단을 한 거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참 보기에 딱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TK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TK 지역의 민심이 저는 이재명 후보를 향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왜 그래도 그 선거 유세할 때 보니까 엄청 많은 인파가 이재명 후보한테 몰렸던데요, TK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TK라는 지역을 저희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착화된 지역으로 보고 이런 접근을 하는 인사들이 있고 여기 가서 뭐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좋아할 거야 아니면은 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소간의 복권을 하면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인사들이 이런 발언을 하는데요. 조금만 복귀해 보시죠. 6월 그 전당대회 때 저는 대구에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고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연설하고 전 당대표 됐습니다. 그것도 TK에서 압도적인 여론조사 결과로 제가 됐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TK라는 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된다. 단순히 평면적으로 이렇게 이재명 후보같이 접근하는 것이 결코 표로 돌아나오거나 이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은 좀 더 대구 경북이나 이런 그 지방의 문제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하고 그리고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가지고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대장동 특검은 이게 지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둘 다 지금 하자고 이제 상대방이 그걸 주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양당의 지도부가 의지가 없는 건 아닌지. 민주당이 빨리 특검법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협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유한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타깝게 이제 목숨을 끊고 이렇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의심의 방향이 다시 이제 이재명 후보 쪽을 향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을 좀 넘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궁금증을 가장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권이 선택하는 것인데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특검 시기를 조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특검을 받고 그다음에 세세한 협의라고 하는 것은 통 크게 합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이 길어질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특검을 어쨌든 원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건데 양당의 뭐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가 뭐 요걸 위해서 회동하거나 지금 뭐 만날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원칙들을 천명하면 됩니다. 이 특검의 추천권이라는 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그 국정조사나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저희가 받아들이는 형태로 사실상 야당 그 당시 야당에게 추천권을 줬거든요. 지금도 어쨌든 민주당이 통 크게 그 특검 추천권을 야당 쪽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를 한다면은 바로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추천권을. 예.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행된 N번방 방지법, 이 정치권 핵심 이슈로 또 떠오르고 있는데요. 요거 좀 개정하자고 얘기를 하셨죠? 사실 이게 그 법 이름을 어떻게 짓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여론의 힘을 얻고 입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 그러면은 저희 뭐 당 같은 경우에도 N번방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번방 방지법에 반대하면 무슨 N번방을 하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입법이 굉장히 졸속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민식 입법 같은 경우에도 민식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입법을 하면서 민식이 안타까운 사고를 그러면 이제 이름을 붙임으로써 이 법에 반대하면은 무슨 이런 사고를 줄이는데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어쨌든 이름을 네이밍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입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했던 안이 있었던 거고 이번에 N번방 방지법도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민주당이랑 정의당에서는 뭐 이건 없이 처리했는데 갑자기 무슨 또 뚱딴지 같은 소리냐 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입법이라는 것이 그게 사실 이제 20대 국회에서 이제 입법이 되는 과정도 있었고 물론 이 N번방법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입법이 됐지만은 그런데 그 입법이라는 것이 여론의 어쨌든 큰 바람이 있는 상황 속 분노가 있는 상황 속 입법이 되면은 나중에 꼭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수기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데 이 N번방법과 민식 입법 같은 경우에는 그 수기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과정 중에서 입법된 법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 만큼 특히 이번에 적용되는 그 카톡 검열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 그거 외에도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10만 명 이상의 유저를 가진 곳들 같은 게 다 검열의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전 검열에 가까운 이런 방식이 저는 헌법 가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네이밍법으로 졸속 입법된 것들이 나중에 보면 헌법 불합치 판정 받아가지고 개정되고 이런 거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앞으로 입법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항상 책임감 있게 좀 입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개정해야 한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